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안녕하세요.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클래스박스 4월 특별 세미나에 오게 된 홍공스쿨의 키나쌤이라고 합니다. 저의 본명은 기나현이고 키나쌤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홍공스쿨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처키나라는 계정을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교 내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 생활 등등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인스타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 공지에 떠 있듯이 현직 중학교 영어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경력에 따르면 저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전 학년을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걸 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홍공스쿨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공스쿨 자체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에 더불어 저희 그룹 소개를 먼저 조금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홍공스쿨이라는 일단 저희 크루는 어떤 집단이냐 하면 영어 교육 그리고 미래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으신 영어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교육에서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기수를 뽑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활동 안에서 제가 홍공TV, 홍공선생님의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이런 관련 주제들을 강연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 수행, 영어 글쓰기 수행, 아니면 기타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1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천천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오늘 1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겠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영어의 안에는 4 skills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4 skills 안에는 선생님들이 익히 아시듯이 listening, 그리고 스피킹, 리딩, 라이팅은 걸친 영역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공립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안에서는 이 4개의 영역을 한 학기 안에 모두 평가하려는 목표를 아마 공통적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건 이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하려고 하면 사실상 수행평가가 4개로 될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수행평가를 볼까 하는 질문을 가지실 텐데 그것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건 첫 번째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해야 하긴 하지만 이 4개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기에는 학생들이 그 가지수에 갖는 부담도 크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나눠서 평가하는 데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사실상은 통합해서 진행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듣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게 있겠죠. 그럼 인터뷰라는 거는 사실 말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는 그 두 가지 능력을 한 가지의 수행평가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면 읽기, 쓰기를 보통은 연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리딩 텍스트를 주고서 그거를 먼저 학생들 에게 읽어보게 한 다음 그거를 기반으로 한 쓰기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네 가지 영역을 뭐 2개씩 묶는다던가 아니면 한 번에 그냥 4가지 영역을 다 통합해서 하는 등으로 해서 수행평가의 가지수는 4개는 되지 않도록 최대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3번째로 넣은 거는 사실상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전과는 좀 다른 추세를 보여서 한 번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4skills 안은 사실은 리스닝 영역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의 질문이 그러면 이전처럼 EBS 듣기 평가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를 수행평가에 포함을 하는가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사실상 이게 정답일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평균치 그리고 뭐 대충 제가 봤을 때 주변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 요즘에 그냥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많은 말은 EBS 듣기 평가를 설령 보되 그거를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EBS 듣기 평가 자체가 일정한 공간에 학생들을 일정한 시간에 모아서 시험 형식으로 보는 일제식 고사예요. 근데 수행평가라는 말로서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수행평가는 사실 아이들의 결과물을 평가하기보다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를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즘의 방향이다 보니까 EBS 듣기 평가가 갖고 있는 목적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 듣기 평가는 설령 시험을 보더라도 이 점수 자체를 환산해서 수행평가에는 대부분 넣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지라던가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리고 선생님별로 그거를 넣으실 수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제 교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는 조금 뻔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실은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매 학년도에 처음에 내가 어떤 학년을 가르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출판사를 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을 짜시게 되겠죠. 2월에. 그럼 어떤 식으로 짜시냐? 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짜냐면 이 교과서를 조금 넘겨보면 목차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목차 파트 안에는 일단 단원명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문법들이 나오고 어떤 의사소통 기능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들이 한 장 혹은 2장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목차 페이지를 먼저 펼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용면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지는 교과서 단원의 주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문으로 가져왔고요. 이 예시문으로 가져온 단원은 미래엔의 그 교과서에서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에 지금 중학교 1학년 3단원을 보면 이런 제목의 단원이 나옵니다. What do people eat around the world?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나요? 그럼 이 단원을 포괄하는 주제는 사실 음식 문화죠. 그럼 이거를 보고 저는 그럼 이번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는 음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꾸려봐야겠다. 뭐 음식 문화 소개하기 아니면 레시피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단원의 타겟 문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바로 수행평가의 언어 형식 부분이 되겠죠. 다시 말해 그 3단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What do people eat around the world라는 단원 안에 동명사 그리고 감각동사가 타겟 문법이다 하면 우리 수행평가 그 말하기는 요 포맷을 써서 써야 된다라는 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면 교과서를 보고서 단원의 포괄적인 주제로 내용을 뽑고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 학생들이 구성하는 문장은 반드시 동명사 혹은 감각동사,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잘 지키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 말하기 수행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제가 조금 나름의 정리를 해온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대표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가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 교사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의 유형이 보통은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학교 안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는 롤플레이예요. 다시 말해 역할극을 친구들끼리 시키는 건데, 요거는 의사소통 기능 우리가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써볼 수 있게 하는데 되게 적합한 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요거를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시로 들어보면 저희가 뭐 가격을 묻고 답하는 그런 의사소통 기능을 이번 단원에서 가르쳤다고 치면 이거로 점원과 그리고 고객의 대화문을 아이들끼리 스스로 짜서 그거를 서로 턴을 외우고 그리고 그거를 주고받는 대화문을 한번 친구들 앞에서 해보는 이런 수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듣기 그리고 말하기가 동시에 저희가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수행평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로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즘 발표를 가장 많이 좀 시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에서 뭔가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발표거든요. 그래서 발표라는 건 사실 말하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 담긴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시키는 수행평가가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봤던 유형 중에 하나는 인터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롤플레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인터뷰가 프레젠테이션의 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인터뷰 역시 아이들이 우리가 배웠던 의사소통 기능을 직접 듣고 그리고 또 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사실 대표 유형 안에 넣긴 조금 이상한 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수행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사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수행이라는 게 애들이 정말 즉석에서 교사가 준비를 시켜주지도 않고 막 그냥 말해보세요.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말해보세요. 하는 이런 수행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같은 것도 사실상 교사가 그 말하는 걸 다 준비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말하는 걸 결과물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더빙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나 인터뷰나 롤플레이와의 차이점은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인터뷰는 어쨌든 내가 어떤 대본을 짜서 그거를 내가 직접 말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외워서 친구들 혹은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이런 거 다양한 영역을 좀 평가하게 된다면 더빙은 그것보다는 오디오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걸 고르고 그 대화를 정말 원어민처럼 맛깔나게 내가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작년에 했던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오디오북으로 말하는 수행평가였는데 그 오디오북을 했던 저의 목표는 아이들이 대본을 외우는 거에 목표를 두기보다 정말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억양이나 강세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평가할 때는 오디오북 같은 형식을 가져오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행평가를 진행했던 거고요.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좀 쓴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서 오늘 이 유형의 하나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뭐 이미 익히 들어보셨을 것처럼 듣기 말하기 이렇게 쫙 대화문을 여러 개를 학습지 안에 주고 아이들한테 그걸 외워오게 한 다음에 질문지를 뭐 교사가 한 10개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고 그걸 아이들이 뽑아서 그 A라는 대화에
적절하게 이어질 다음의 답을 즉석에서 말하는 뭐 이런 듣기 말하기 수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학교별, 교사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제가 담지는 못했고 이 정도로 유형이 나눠진다 하는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쓴다고 생각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왔고요. 예시로는 아까 제가 What do people eat around the world라는 단원명을 소개했으니까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인 한국 음식 소개하기라는 말하기 수행평가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이어질까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실 수는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루 혹은 이틀에 끝내는 수행평가는 대부분 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식으로 좀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수행평가가 선호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3-4번 아니면 정말 길게는 2-3주까지 이어지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라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을 교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수행평가가 갖는 목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검색하고 어떤 내용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럼 학생들은 그 설명을 잘 들은 다음에 첫날은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거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라 하면 일단 학생들은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음식 같은 거를 마인드맵이라던가 그냥 정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조금 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시간이 첫 번째 날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고른 음식이 비빔밥이다 하면 그 비빔밥에 대한 역사, 그 이름의 유래, 그리고 그거의 레시피 같은 것들의 정보를 선생님의 그 지도에 따라 첫날은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날은 비교적 가볍게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그날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대본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보라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쓰게 하는 게 2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하기 수행이라고 해서 정말 스피킹 능력만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쓴다는 건 라이팅도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다는 거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2번째 날은 대본을 작성하게 되고 그것도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너무 열어놓고 대본을 작성을 시키기보다 어느 정도 가이디드 라이팅으로 해서 주어진 포맷, 문장 수, 포함해야 되는 내용 등등을 정해주고 그리고 교사의 샘플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날은 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별표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잘 뽑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기 사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선생님도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번역기나 사전도 사실은 똑똑하게 활용하는 학습자를 어느 정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메울 수 있게 선생님들이 그런 사용을 장려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령 영어 내가 어휘가 기본 어휘가 부족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이런 학교 수업 안에서는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번역기,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자의 대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번째 날로 넘어갔을 때 그 애들이 완성한 대본을 그냥 그대로 바로 하게 되는 건 사실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사실 교사가 직접 아이들의 대본에 피드백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동료 평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주는 거죠. 애들이 작성한 대본을 보고 뭐 예를 들면 like 뒤에 ing를 썼나요? OX 체크해 보게 하고 만약에 X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교사가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피드백을 보고서는 나의 대본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을 드래프트를 쓰고 그거를 계속 리바이즈 수정을 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글을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수업 안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째 날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한두
한두 차시 정도가 더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발표 연습까지 이렇게 세 번째 날 이루어진다고 저가 일단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대본도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쳐서 다 완성을 했고 선생님의 도움에 따라 발표 자료까지 만들었으면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대본을 잘 외워오고 그리고 발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발표를 또 써놓은 게 동료평가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사실 이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거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발표에 경청하게 하는 그런 소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냥 발표하고 끝내기보다 내가 친구들의 발표를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해보면 내가 저 친구의 발표를 더 경청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수업 분위기 정돈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점수가 수행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동료평가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의 오해와 진실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아보고 이전에 홍콩TV 활동을 통해서 여러 라이브를 진행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오해가 있고 거기에 반하는 진실이 존재한다고 제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은 지필평가는 중요하지 않은가? 지필평가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봐도 많은 아이들을 목격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그래서 100점 만점짜리 그 시험에서 예를 들면 선운수령 시험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스펠링을 하나 틀리면 1점 정도 감점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100점을 자기가 맞을 줄 알았는데 99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막 너무 억울하다면서 크게 소리를 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또 이제 수행평가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 검사를 한다고 쳐요. 학습지를 제가 어느 정도 일과를 해서 걷고 그거에 대한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 1점 깎이는 거 전혀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지각 제출할 수 있지. 내가 빈칸 몇 개 비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일제식 고사로 OMR 카드를 쓰고 하는 지필평가는 너무 중요한 평가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수행평가는 비교적 쉽고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오해일 뿐이지 진실과는 먼 것 같아요. 진실은 사실상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 이런 평균적인 비율을 봤을 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지필평가가 50%면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지필평가가 2번이어도 60, 70%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수행평가 30%가 돼요.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영어의 절대적인 능력치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오해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부분은 영어 교과에만 특별히 더 갖고 계신 우려이기도 해요. 저희는 공교육 안에 있고 그런 식으로 영어의 절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건 사실은 공인 영어 시험이겠죠. 뭐 토익, 탭스, 토플 같은. 근데 사실 공교육이라는 거는 얘가 이 한 학기의 수업 혹은 이 한 단원의 수업을 올바르게 이해했고 교사가 묻는 바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업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절대적인 영어 능력치보다는 수업 안에서의 성실도가 그 높은 점수와 상관관계를 더 높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요 두 번째 오해를 가지고 온 건 너무 염려하시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가져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능력치가 절대 부족하다고 영어 수행평가에서 그게 무조건 낮은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아이가 수업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게 조금 미리부터 준비를 시켜주고 아이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건 사실 제가 많은 라이브를 지금 진행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오해예요. 그게 무엇이냐? 입학 전에 이 영어 수행평가를 아이들을 미리 준비시켜줘야 할 것만 같다. 어떻게 준비시켜주나요? 영어 글쓰기 수행, 영어 말하기 수행,
초등학교 고학년인 지금 이 친구한테 어떻게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사실상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답변이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막 유형을 소개해 드리고 하면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수행평가라는 거는 교사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행평가의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되는 한 개의 준비법이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기 수행을 위해서는 뭐 이 문제집을 푸세요. 이런 방법을 쓰세요. 하는 거를 제가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 전에 정말 내가 수행평가를 위해 어떤 준비를 시켜주고 싶다 싶으시면 그 수업 안에서 교사의 설명을 따라가고 내가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셔야만 이게 수행평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사실상 제가 앞서서는 계속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영어 수행평가의 막연히 가지고 계신 오해 그리고 진실을 좀 푸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제가 받았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사전 질문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의 앞선 강연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한 것도 있지만 아예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면서 남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받았던 것은 수행평가에서 각 영역별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셨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정답은 없겠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켜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수행평가에서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필평가 안에 논수령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수행평가의 유형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육부의 지침상 학교 안에서 논수령 평가라는 거를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필평가 안에 선훈수령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0점 만점에서 뭐 30점은 꼭 서술형 평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야 하는 논수령 평가의 비중을 내가 보장을 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할 때는 말하기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있게 하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필평가에 논수령 하나도 없이 그냥 객관식으로만 보신다 하면 그 논수령 평가를 수행 안에서 많은 비중으로 차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40%의 수행이 남았으면 거기 안에 뭐 30%는 논수령을 하고 10% 정도만 말하기를 간단하게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필평가에서 선훈수령을 내는 학교인지 요거를 먼저 조금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수행평가는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영어 수행평가에서 말하기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듣기 말하기를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앞서 요거는 말씀드렸던 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말하기만 따로 사실상 딱 똑떼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기라는 게 내가 스피크를 할 때 사실은 리슨이 다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만 내가 친구들 거를 경청하는 게 듣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롤플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잘 연계해서 수행평가를 많이들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말하기만 따로 하기보다는 보통은 듣기 말하기를 통합해서 한다. 그 유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 뭐 롤플레이, 인터뷰, 아니면 더빙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에서는 주로 회화 형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되나요? 요거는 되게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 형태라는 거 아까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 프레젠테이션은 아이 혼자서 모놀로그로 독백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 교사의 선택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그냥 아이가 혼자서 준비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주로 한다는 건 좀 대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받았던 게 중학교 학년별 수행평가가 학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나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학년마다 달라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지 영역을 다 봐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연계해서 적어도 논술형 평가 하나 그리고 말하기 평가 하나 정도를 기획을 하실 텐데 그게 학년마다의 큰 차이가 형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학년마다의 차이가 아니라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교사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는데 저분은 그냥 뭐 아이들 롤플레이 시키는 거를 즐겨 하세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학년, 이 중학교 1학년에선 이 형태를 해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수행평가는 이 형태를 꼭 따라야 해요. 하는 그런 지침들은 없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학년마다의 차이가 있다면 요 정도는 있겠죠.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비동사, 뭐 일반 동사 이런 거 하다가 중2, 2, 3 넘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문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장수를 한 10개 정도만 10개 정도로만 대본을 꾸리면 됐는데 중2, 중3에서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 뭐 15문장, 20문장 이 정도로 그 양과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수행평가 말하기가 교과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가장 기반으로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과정이 갖는 목표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교과서 안에 녹아있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모두 충실하게 배웠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간혹가다 제가 듣기로는 원서라던가 아니면 추가 그런 읽기 자료나 뭐 듣기 자료, 말하기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실 수는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절차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뭐 내가 추가적인 원서라던가 이런 걸 가져오면 평가 계획 안에도 그 원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니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가 다뤄지나요? 요거는 앞선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조금 공통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소개하기, 뭐 학교에 대해 알아보기, 뭐 이런 등등의 주제가 있고 중학교 2, 3학년 이렇게 조금씩 넘어갈수록 꿈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고 요런 거는 사실 교과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요렇게 그 교과서를 보시고 주제를 쏙쏙 뽑아내는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질문도 있었어요. 말하기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말하기 수행평가 중 제스처가 필요할까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다 주셨는데 하나씩 조금 천천히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하기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은 물론 교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종합적인 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게 발음 강세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용면이에요.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음식 문화 소개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게 했는가 를 첫째로 평가를 하고요. 둘째로 많이 평가하는 건 어법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자체 안에도 내가 문장이 우리가 배웠던 어법이 틀리지 않았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법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르쳤던 비동사, 뭐 일반 동사 그 해당 단원의 타겟 문법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말 문장의 완벽도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라도 사소한 문법 오류까지도 잡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내용, 그리고 언어 형식 요거 두 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 어휘의 다양성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적절한 어휘인지 그리고 이 어휘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서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음
강세에 해당한 유창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뭐 5번째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외에도 뭐 비언어적 요소, 저기 밑에 있는 질문처럼 제스처 같은 거를 눈 맞춤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뭐 계속 평가 기준을 만들자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발표만 끝났다고 이제 막 떠드는 학생들이 감점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내가 내 발표가 끝나도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잘 경청했는지, 이런 경청의 요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 다양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말하기 수행평가 중 제스처가 필요한가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더빙이라던가 인터뷰를 할 땐 이런 제스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까 뭐 프레젠테이션의 예시로 들었을 때는 요게 자연스러운 발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제가 학생들을 말하기 수행평가 피드백 이렇게 주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친구들이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발표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되게 당연한 게 경험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스처뿐 아니라 눈 마주침,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손짓을 좀 과하게 하지 않고 몸을 가만히 있는 거 자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 기준에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감점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실 수 있냐 하면, 사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그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녹화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 프레젠테이션을 뭔가 선생님들과 혹은 집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녹화해 보고, 그러면은 내가 눈 마주침이 진짜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구나, 아니면 제스처가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스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보완을 시켜준다면 녹화라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요거는 앞선 제 얘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발표 자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업 안으로 포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PPT를 만들어 본다던가, 요즘 사실 핸드폰만 활용해도 아이들이 PPT를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라던가 아니면 뭐 캔바 같은 조윤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컴퓨터실에 가서 막 PPT 제작을 하진 않더라도 그냥 수업 안에서 핸드폰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PPT 정도는 요구하시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으로는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다. 사실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내 수업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를 했고 내가 묻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쓰기도 말하기도 아니면 뭐 듣기 읽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거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실도를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절대적인 능력도 물론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거는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단 있으면 좋은 요소인 거예요. 근데 성실도라는 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태도들은 사실 수행평가에서 고득점으로 이어지기에 너무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가 현직 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저는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에 애들이 경청하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내타낼 수 있는가, 요거를 중점으로 해서 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학년별 수행평가 기준과 티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창성이란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미 드렸죠. 학년별 수행평가 기준은 딱히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사실 학년을 통틀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고, 티칭 방법도 사실은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산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유창성이나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 평가 기준을 몇 개로 짜시냐, 그리고 그 비중, 점수를 어느 정도로 두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창성과 발음이 절대적으로 100%로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한 가지 요소거든요. 왜냐면 내가 유창한데 그 내용 알맹이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발음이 너무 좋은데 내용은 막 문법적으로 다 틀렸어요. 어휘도 이상한 걸 쓰고 내용도 우리 주제에 벗어나요. 그럼 그 친구는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겠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분이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메울 수 있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다음 질문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중학교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과서 위주의 의사소통 능력만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화 수준을 평가하는지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사실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언어 형식만 맞추고 그냥 내용만 충실하고 발음만 좋고 뭐 이런 거를 하나씩만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5가지 기준이 있으면 그 5가지를 어느 정도 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서 잘 해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학생이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위주의 의사소통 능력만을 평가하는지 회화 수준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회화 수준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건 토익 스피킹 이런 공인 능력 시험이랑 차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공교육 시험이. 그리고 만약 그게 평가 기준이 되면 사실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지겠죠. 근데 공교육이 사실 존재하는 건 이 언어라는 것이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주어진 이 의사소통 능력을 아이가 소화를 해서 그걸 해낼 수 있다? 그럼 너는 A야.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거지. 그냥 너는 진짜 영어를 너무 원어민처럼 잘하는구나. A야. 요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교육에 반하는 목표가 바로 회화 수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영어 교과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평가 방향은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저희의 평가 목표는 아이들의 절대적인 능력치가 절대 아니고요. 이 1년 안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수업 농사를 지으며 그 농사에서 아이들이 농작물을 막 해내고 이게 다 비유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실하게 선생님들이 막 요구하는 바를 내가 꾸준히 잘해서 예쁜 작물을 키워내는가. 그러니까 이 1년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수업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참여했던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수업을 잘 이해했고 그거를 산출물로 잘 냈는가 요게 우리 교과 과정의 구체적인 평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말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은 그냥 한국어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말하기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둘 다 좋지 않죠. 그래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요거는 중학교 영어 말하기에서 생각을 하면 청중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건 나의 친구들인데 내 친구들이 내 말하는 속도가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너무 유창하니까 너무 빠르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좋은 발표일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한국어 잘한다고 막 빨리만 말하는 건 좋은 발표가 아니잖아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걸 빠르게 말하는 건 그렇게 득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천천히 말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발표가 숙제가 잘 안 됐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좋은데 그 적정 수준은 듣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제가 요즘 진행하는 그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한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my friend 나현. Her nickname is Kina.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리는 선에서 준비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시험이 없다고 들었는데 영어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유학년을 운영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학교가요. 아마 거의 모든 학교일 거예요. 그럼 그 자유학년이라는 거는 지필평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필평가, 이렇게 OMR을 우리가 작성을 시켜서 그걸 일괄적으로 채점하는 방식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영어평가가 그럼 아예 없냐? 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수행평가는 1학년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럼 뭐가 차이냐 2, 3학년이랑 수행평가는 보죠.
근데 이거를 점수화시키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발표를 했어. 너는 15점이야. 너는 11점이야. 이렇게 점수로 매기지는 않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내용, 아이들이 글을 쓰는 내용으로 내용을 저희가 생기부 안에 녹여서 쓰는 거예요. 뭐 이 친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뭐 유창성이라든가 이런 게 돋보임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아예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오해고요. 그리고 어쨌든 생기부에 문장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그냥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뭐 평가에 조금 소홀히 임해서 좀 발표를 잘 못했거나 글쓰기에 너무 성실하게 안 했으면 그게 사실은 생기부에 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가 할 때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일단 수행평가로 존재를 하고요. 2, 3학년과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차이점은 그 평가를 점수화시키진 않고 생기부에 적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과 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서를 긴 호흡으로 쭉 읽어가길 원해서 원서 수업할 땐 거의 해석을 하지 않는데 중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 해석을 위한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요거는 저희 오늘 주제인 수행평가랑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질문이 와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읽기의 그런 유형은 두 개로 나누기도 하죠.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신 다독 같은 활동이 있고 아니면 Intensive Reading에서 어떤 텍스트를 읽고 정말 요구하는 그 질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들을 뽑아내면서 읽는 정독이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리딩 스킬을 늘리려면 다독만 하고 정독만 하기보다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서를 계속 읽어내면 이 아이가 글을 자유롭게 읽고 그 플루언시, 유창성이 막 늘어나겠죠. 근데 정말 내가 어떤 문제에서 묻는 바, 예를 들면 내신 같은 거는 어쨌든 정해진 답이 있어야 되는데 원서로만 훈련이 된 친구들은 그런 정확한 문제에서 묻는 바를 뽑아내는 훈련이 조금 덜 되어 있다 보면 내신에서 어느 정도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익스텐시브 리딩 하시는 건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간혹 가다가 텍스트 뭐 한 장짜리를 이렇게 뽑아서 그 안에서 몇 개 질문을 한번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주제는 뭔지 아니면 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희 내신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간혹 가다가 이제 연습시켜주면 그 점들이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학년 내신 시험은 없지만 혹시 첫 시험 전에 미리 학습해 두면 좋을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은 없어도 2, 3학년을 나중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1학년은 시험만 없을 뿐이지 수행평가라던가 수업의 흐름 같은 거 2, 3학년과 거의 동일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죠. 수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년의 취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막 견뎌내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이 수업이라던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거를 목표로 하자. 그래서 그 목표를 살려서 아이들이 마음을 편하게,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수업에 들어가되 이 수업 1년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이때쯤 수행평가하고 요럴 때쯤 이제 평가가 있고 그리고 평가는 대충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구나 하는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런 중요성을 강조시켜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면 좋을 것은 일단 기초 영문법이라던가 영단어가 이 해당 수준에서 그러니까 해당 학년의 수준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게 그 기본 정도는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평균 학력 정도 중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그 기초보다 조금 못 도달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사교육을 막 많이 받아온 친구는 이미 너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2, 3학년 가기 전에 1학년 수준까지는 적어도 잘 끝내고 이해를 완전히 해서 올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다양한 레벨의 학생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훈련을 시켜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적용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교과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제가 비동사 가르치고 일반 동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동사 가르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 해당 영역만 가르치고 문제 풀고 해당 영역 가르치고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해되고 그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난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은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해당 영역 하나만 묻는 문제는 아니고 보통 여러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합쳐서 묻는 종합적인 문제 형태를 내잖아요. 지문 같은 거에 긴 거 안에 문법 문제도 들어가고 해석 문제도 들어가고 뭐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중학교 1학년 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평가 문제집을 활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평가 문제집 안에는 우리가 배운 그런 지문이라던가 본문이라던가 듣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로 수업 흐름 잘 따라가는 거 한번 1년 흐름 훅 훑어보는 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메워지기가 학년 올라갈수록 힘들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해당 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만 듣다 보면 적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느 정도 영어 실력 수준이 되어야 중학교 수행평가를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랑 계속 이어지네요. 영어 실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라는 말은 저는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높은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잘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지켜봤을 때 내가 진짜 평균치에 해당하는 영어 실력이에요. 아니면 심지어 내가 하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조차도 물론 시간 투자하는 그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높은 점수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고 오히려 진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면 이 영어 수행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너무 쉬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몇 개 안 남은 질문 중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쓰기 수행평가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평소에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좋을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어 우리 중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평가는 사실상 그 해당 단원의 문법을 잘 썼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시켜주고 싶으시면 문법과 연계된 쓰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비동사를 배우면 그 비동사를 활용해서 뭐 작문을 하고 그리고 뭐 단어 이렇게 순서 맞추고 그러니까 문장 배열하고 아니면 빈칸 뚫어서 그거 채우고 하는 그런 쓰기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너럴한 라이팅이라기보다는 그 문법과 연계한 문장 만들기 훈련을 시키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요거인 것 같아요. 사실상 글쓰기 실력에서 중요한 건 영어만으로 저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어 잘하지만 계속 글쓰기를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어 글쓰기나 논리 구조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안에 알맹이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잘 쓴 글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국어 안에서도 내가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짧고 간결한 문장들을 잘 써내는지 그런 훈련들을 사실 시켜주시면 영어 쓰기 수행평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문법과 연계한 쓰기책을 좀 공부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한국어로도 아이들이 정말 글쓰기를 잘 해내는지 그것들을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 종류가 학교별로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의 그냥 강연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행평가 종류는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선생님께는 나는 다른 거를 쓸 거야.
이런 유형으로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계속 반복 드렸듯이 수업을 정말 잘 따라올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기억하셔도 아이들 티칭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가질 수 있고 수업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행평가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강연이라던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정도로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많은 자료랑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제게 뭐 궁금하시거나 한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스타 계정으로 놀러 오셔서 혹시 DM 보내주시고 추가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최대한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적어주시면 제가 When we 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